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친한 친구가 승진했다는 말을 듣는데 축하한다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묘하게 기분이 안 좋았던 적? 그 기분 이상한 게 아니에요. 사실 뇌과학적으로 완전히 정상이에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사회 비교 이론이라고 하는데 인간의 뇌는 자동으로 주변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요, 이 비교 본능을 없앨 수는 없지만 방향을 바꿀 수는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왜 남의 성공이 이렇게 불편한 걸까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퇴근하고 지쳐서 소파에 누워 인스타를 켰는데 친구는 유럽 여행 사진을 올리고 있고 선배는 이직 축하 파티 사진을 올리고 있어요. 나는 야근 끝나고 편의점 김밥을 먹고 있는데 그 순간 뭔가 묘하게 기분이 가라앉아요. 별로 대단한 일도 아닌데 괜히 내가 초라해지는 느낌. 축하한다고 댓글은 달았는데 폰을 내려놓고 나면 이상하게 기분이 찝찝해요. 이때 드는 생각이 있죠. 나 왜 이러지? 나 성격 나쁜 건가? 근데 먼저 말해드릴게요. 이거 성격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뇌가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가 1954년에 밝힌 사회 비교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우리 뇌에는 자동 비교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자신의 가치를 판단할 때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주변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 판단한다는 연구 결과예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비교해야지 하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뇌가 알아서 주변 사람이랑 나를 비교해요. 비유하자면 심장 박동 같은 거예요. 내가 뛰어라 하지 않아도 심장이 알아서 뛰잖아요. 비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뇌가 그냥 알아서 작동하는 거죠. 문제는 이 비교가 나보다 잘된 사람한테 향할 때예요. 이걸 상향 비교라고 하는데 이때 나도 모르게 불편한 감정이 올라와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악의적 질투라고 부르는데 이름이 좀 무섭죠? 근데 이게 뭐냐면 타인의 성공을 나의 실패처럼 느끼게 만드는 감정이에요. 1996년 스미스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이 감정이 심해지면 그 사람이 실패했을 때 오히려 쾌감을 느끼는 샤덴프로이데라는 현상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친구가 잘 됐다는 소식에 불편하고 친구가 힘들다는 소식에 살짝 안심되는 거. 솔직히 인정하기 싫지만 한 번쯤 느껴본 적 있지 않나요? 근데 이건 내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뇌가 설계된 방식 때문에 자동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교를 안 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비교하게 되잖아요. 그건 뇌한테 작동하지 말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비교하지 마라는 조언은 사실 별 도움이 안 돼요. 여기까지 듣고 아,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하고 좀 안심이 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질투라고만 볼 수 없어요.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거든요. 이 비교가 우리 뇌한테 어떤 짓을 하는지 알면 소름 돋을 거예요. 그래서 비교가 자동이라는 건 알겠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뭘 하는 걸까요? 이게 진짜 무서운 부분이에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친구가 나 대리 달았어 하면 축하한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그날 밤 자기 전에 그 생각이 나요. 나는 왜 아직? 이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맴돌아요. 이게 뇌가 하는 짓이에요. 뇌에는 기대를 잘못 계산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원래 도파민이라는 물질은 보상 자체보다 보상에 대한 기대에서 분비돼요. 그러니까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할 때 뇌가 흥분하는 거예요. 근데 남의 성공을 보면 뇌가 자동으로 나도 저렇게 돼야 하는 거 아닌가? 라는 기대를 만들어요. 그리고 바로 현실이랑 비교해버려요. 기대는 높은데 현실은 그대로니까 그 격차가 고스란히 자존감 하락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더 불편한 얘기를 하나 할게요. 그렇게 비교에 시달리다 보면 이상한 감정이 하나 올라와요. 그 친구가 실패하면 좋겠다는 생각. 심리학에서는 이걸 샤덴프로이데라고 해요. 남의 불행에서 느끼는 은밀한 쾌감이에요. 연구에 따르면 상대적 박탈감이 클수록, 그러니까 나만 뒤처져 있다 하는 느낌이 강할수록 이 감정이 더 쉽게 올라와요. 성격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비교가 만들어낸 감정의 부산물인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SNS가 이걸 더 악화시켜요. 인스타에서 좋아요 받고 축하 댓글 달리는 걸 보면 뇌는 인정받는 것, 좋은 것으로 학습해요. 이게 반복되면 뭔가를 하는 이유가 바뀌어요. 원래는 좋아서 하던 일이 어느 순간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일이 돼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인정 중독이라고 불러요. 외부에서 주어지는 보상이 내면의 동기를 오히려 약화시키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좋아요를 많이 받을수록 진짜 내가 원하는 건 뭔지 점점 모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이게 더 심해요. 국내 41개 연구, 12,000명 넘는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한 메타 분석이 있는데요. 한국인은 집단주의 성향이 강한 편이에요. 집단 기준에 맞추려는 경향이 크다 보니까
남들은 다 하는데 나만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훨씬 쉽게 들어요. 개인주의 문화권에서는 나는 나라고 선을 그을 수 있는데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비교의 기준이 나 자신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돼요. 같은 비교를 해도 체감 타격이 더 큰 거예요. 솔직히 여기까지 듣고 나 완전 이런데 하신 분 있을 거예요. 남의 성공 소식에 불편했던 게 단순히 성격이 나빠서가 아니라 뇌가 기대를 잘못 계산하고 인정에 중독되고 집단 기준에 맞추려는 시스템이 동시에 작동한 결과였던 거예요. 이래서 비교가 반복될수록 점점 불행해지는 거였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뇌과학이 알려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비교를 안 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했잖아요. 뇌에 내장된 시스템이니까 비교를 없애려고 하면 안 돼요. 비유하자면 파도를 막으려고 바다에 벽을 세우는 거예요. 그건 안 되잖아요. 대신 서핑보드를 타는 법을 배우면 돼요. 파도가 오면 오, 왔다 하고 타는 거죠. 비교도 마찬가지예요. 방향만 바꾸면 이게 오히려 동기부여가 돼요. 첫 번째 방법, 감정에 이름 붙이기예요. 되게 단순하게 들리죠? 근데 이게 뇌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이에요. 리버먼 연구팀이 2007년에 밝힌 건데 감정에 언어로 라벨을 붙이면 편도체 활동이 줄어들고 전전두피질이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감정이 확 치솟는 뇌 부위가 조용해지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뇌 부위가 처진다는 뜻이에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탈중심화라고 하는데 감정 한가운데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한 발짝만 빠지면 전체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마치 미로 안에 있을 때랑 위에서 내려다볼 때의 차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SNS를 보다가 불편한 감정이 올라오면 그냥 속으로 지금 나 비교하고 있네? 하고 말해보세요. 이게 끝이에요. 감정을 없애는 게 아니라 감정에서 한 발짝 빠져서 바라보는 거죠. 인정하는 순간 감정의 강도가 줄어들어요. 예를 들어 퇴근길에 인스타를 열었는데 같은 해에 입사한 동기가 팀장 승진한 소식이 떠요. 축하 이모지 누르면서 속이 묘하게 불편하죠. 그때 아, 지금 비교하고 있구나 하고 속으로 말하는 거예요. 3초면 돼요. 그 3초가 감정에 끌려가느냐, 내가 감정을 다루느냐의 분기점이에요. 근데 감정에 이름 붙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비교 자체를 무기로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 방법, 비교 방향 바꾸기예요. 아까 말한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 불편한 감정 있잖아요. 이게 저 사람은 되는데 나는 왜 안 되지? 라는 방향으로 가면 자기 파괴가 돼요. 심리학에서 악의적 질투라고 하는 상태죠. 이게 심해지면 상대의 실패에서 쾌감을 느끼는 샤덴프로이데까지 가요. 근데 이 방향을 저 사람이 어떻게 했지? 로 바꾸면 이게 학습이 돼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양성적 질투라고 하는데 같은 비교인데 질문 하나만 바꿔도 뇌가 완전히 다르게 반응해요. 구체적으로 해볼게요. 그 승진한 동기를 다시 떠올려 보세요. 저 사람이 잘 돼서 싫다 대신 저 사람은 뭘 다르게 했지?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회의 때 발언을 많이 했나? 상사한테 업무 보고를 자주 했나? 그 질문 하나가 질투를 분석으로 바꿔요. 불편한 감정이 정보 수집으로 전환되는 거죠. 선천적인 능력이 아니에요. 질문 하나를 의식적으로 바꾸는 연습이에요. 지금 한번 떠올려 보세요. 최근에 누군가의 소식을 보고 불편했던 적 있으면 그 사람한테 딱 하나만 배울 게 뭔지 질문을 던져보세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 볼게요. 비교 감정이 올 때 자동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세 번째 방법, 만약 그러면 플랜이에요. 이건 심리학자 골비처와 시런이 94개 연구를 종합 분석해서 효과를 입증한 방법인데요. 효과 크기가 D는 0.65로 꽤 강력해요. 방법은 간단해요. 만약 SNS에서 비교 감정이 들면 그러면 앱을 닫고 내 목표 리스트를 본다. 이렇게 미리 정해두는 거예요. 왜 이게 효과적이냐면 감정이 올라왔을 때 그 순간에 뭘 할지 고민하면 대부분 감정에 끌려가요. 근데 미리 정해둔 플랜이 있으면 뇌가 자동으로 그 경로를 따라가요. 비교 감정이 오면 내 길로 돌아오는 자동 내비게이션을 설치하는 거죠. 몇 가지 예시를 더 드릴게요. 만약 자기 전에 SNS를 열고 싶어지면 그러면 대신 내일 할 일을 하나 적는다. 만약 동료의 성과 소식에 기분이 가라앉으면 그러면 내가 이번 달에 한 일을 3개만 떠올린다. 이런 식으로 상황과 행동을 구체적으로 묶어두는 게 핵심이에요. 참고로 자마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만 SNS 사용을 줄여도 불안이 16.1%, 우울이 24.8% 감소한다는 결과가 있어요. 단 일주일이에요. 만약 그러면 플랜을 SNS 사용 습관이랑 연결하면 이 효과를 자연스럽게 누릴 수 있어요. 자기 전에 딱 하나만 적어보세요. 만약 이런 상황이 오면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한다. 이거 하나면 돼요. 정리해 볼게요. 남의 성공 소식에 불편한 건 성격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뇌가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중요한 건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예요.
이번 주부터 딱 하나만 골라서 시도해 보세요. 비교 감정이 올라올 때 지금 나 비교하고 있네? 하고 이름 붙이기. 이것만으로도 감정에 끌려가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요. 그게 익숙해지면 저 사람한테 하나만 배울 게 뭐지? 하고 질문을 바꿔보세요. 불편함이 호기심으로 바뀌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거기까지 되면 만약 그러면 플랜을 하나 만들고 SNS 사용 시간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급하게 전부 다 할 필요 없어요. 하나가 몸에 붙으면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사실 성공이라는 게 남들과의 경주가 아니거든요. 남들의 타임라인이 아니라 내 타임라인으로 사는 거예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 사이의 간격. 그게 진짜 성장이에요. 비교는 없앨 수 없지만 비교의 주인이 될 수는 있어요. 파도를 멈출 순 없지만 서핑보드 위에 올라타는 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니까요. 한번 시도해 보세요. 생각보다 많이 달라질 거예요.